안녕하십니까. 한가람 국어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품은 교재 18페이지 현대시사가 정정의 유리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를 우리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은 우리 왼쪽 옆에 잠깐 보겠습니다. 죽은 아이를 비유한 시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자, 그럼 기본 전제가 뭡니까? 실제 작자 정지용이 자식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썼다는 배경 지식은 가지고 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을 볼까요? 유리창입니다.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썼는데 제목에서 자식과 관련된 시어가 나왔는 게 아니라 지금 유리창이라는 뜬금없는 소재가 나왔죠. 그럼 기본 전제가 선생님이 그림을 잠깐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자, 시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의 창작 배경이 뭡니까? 자식을 잃었죠. 다른 말로 대상의 부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 속에서 화자가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창이죠. 자, 시적 상황 뭐라고? 대상의 부재에서 시적 화자가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간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밤입니다. 자, 계절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입김을 흐린다, 차갑다, 그리고 어디죠? 언 날개 나왔습니다. 겨울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한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방 안에서 유리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입김을 이렇게 후 불면 유리에 뭐가 맺힙니까? 김이 맺히겠죠. 또는 서리가 맺힙니다. 이게 뭡니까? 입김을 흐렸을 때 맺히는 김 같은 것들 또는 서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보고 누구를 떠올린다? 죽은 아이를 떠올리고 있는 시입니다. 자, 선생님이 작품 소설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설명했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밤에 한겨울에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입김을 흐렸을 때 여기에 맺히는 서리, 김을 보고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있는 시다. 이랬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리에, 우리 알고 있죠?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자, 차고 슬픈 것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의미할까? 죽은 아이. 우리 1번이라고 합시다. 유리창에 맺혀있는 차갑고 슬픈 것 누구를 의미한다고? 죽은 자식을 의미하는 시어 첫 번째입니다. 물론 옛날 수업에서는 여기서 표현법을 생각했을 때 차갑다라는 감각과 이 하나의 감각의 다른 감정 또는 감각을 결합해서 표현했다고 해서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수능,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 감정의 대위법에 대한 설명 자체는 굳이 생략하기 때문에 필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으로 가겠습니다. 열 없이 힘없이 붙어서 유리창에 붙어서 입김을 흐리니, 그러니까 유리에 붙어서 계속 김을 이렇게 후후 불고 있는 것입니다. 3회 가겠습니다.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버린다. 자, 언 날개 누굴까요, 여러분들? 새입니다. 새.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새는 단순한 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미할까요? 역시나 죽은 아이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시의 마지막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원날개를 바닥거린다.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 역시 누구를 의미할까요? 죽은 아이를 비유하는 시어겠죠. 근데 이게 되게 감각적으로 왜 날개를 바닥거린다고 표현했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을 이렇게 후 불면 이게 영원히 똑같은 형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싹 사라졌다가 다시 김을 불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는 모습이 마치 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자, 이 행위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움의 감정이 담겨있겠죠. 또는 십자가자의 간절함이 담겨있겠죠. 어떤 감정? 죽은 자식을 보고 싶다.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새까만 밤이 밀려왔다가 밀려나갔다가 부딪히고 어디에? 유리창에. 자, 마지막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우리 물먹은 별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별은 별인데 그냥 별이 아니라 물을 머금고 있는 또는 물을 먹은 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십자가자가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면 눈을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이 눈에 눈물이 맺혀 있겠죠. 그러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이 다 물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그냥 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을 먹은 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누구를 의미합니까? 추구나니 3번입니다. 자, 기본적인 표현상의 특징 반짝입니다. 음성, 상징어 사용했습니다. 자, 1차적인 비유가 별입니다. 근데 이 별을 다른 대상에 다시 한번 비유하고 있죠. 어디에다가? 보석처럼 베낀다. 물먹은 별이 보석처럼 박힌다. 그럼 보석 역시 죽은 아이를 비유하고 있는 시어 네 번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 주시고. 자, 별표입니다. 모의고사 수능 내신 무조건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이 뭡니까? 외롭다는 건 마이너스의 감정이죠. 황홀하다는 건 플러스의 감정입니다. 서로 모순된 감정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으니까 모순 형용입니다. 그래서 역설법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외롭다는 감정과 황홀하다는 감정이 서로 모순된 감정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역설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자 왜 외로울까요? 이유는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 왜 황홀할까요? 자식이 죽었는데 죽은 자식을 유리창에 맺힌 서리를 통해서 또는 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랬습니까?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외롭다. 하지만 죽은 자식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황홀하다. 마지막 갈게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누가? 자식이. 죽음의 원인이 드러났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표현법은 영탄법. 감탄사가 담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시점의 정서는 당연히 상실감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절망감 같은 것들이 담겨있겠죠.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지구법입니다. 산새 동그라미 마지막입니다. 너를 산새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다? 저승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죽은 아이 마지막 5번이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더 보면서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에 맺혀있는 서리 또는 김을 통해서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있는 시입니다. 유리에 차갑고 슬픈 것이 엉거린다. 열없이 굳어서 입김을 흐리니 길들으냐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역설법 중요합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영탄적 표현입니다. 너는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구나. 어디로? 저승으로 날아가 버렸구나. 자, 이제 우리 정리를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할 공간은 어디냐면 페이지 18페이지 왼쪽 옆에 보면 빈 공간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죽은 아이를 비유하고 있는 시어. 자,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필기할 때 1, 2, 3, 4, 5번까지 갔지만 우리가 요약 정리해서 4가지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차고 슬픈 것.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언날개. 근데 언날개는 그냥 날개가 아니라 산새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2번과 5번을 합쳐서 그냥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언날개 이거를 산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별 나왔죠. 마지막 네 번째가 보석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유리창의 의미 및 역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번에 의미 및 역할은 다 알겠죠. 지금 시자가 다 나오고 있다고. 밤에 겨울에 유리창에 맺혀있는 김을 보고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또 죽은 아이를 떠올리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들? 2번. 그러니까 안과 밖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방 안과 방 밖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역할이 유리창의 역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적 화자가 있겠죠. 그럼 방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죽은 아이가 있겠죠 아마. 그러니까 3번에 의미로 봐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해도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자가자가 유리창을 보고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식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결.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자, 중간에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시적 화자와 죽은 자식이 서로 뭐 악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죽은 자식의 이 모습을 몸을 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절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이중적이죠. 연결해주지만 단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랬습니까? 우리 TV 같은 데서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죠. 뭐 드라마 보면 그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한테 면회를 딱 갔을 때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죠. 투명 유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명 유리를 통해서 투명하기 때문에 죄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면회 갔을 때. 하지만 유리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손을 잡는다거나 또는 이 죄수를 만질 수가 없겠죠. 똑같은 역할입니다. 연결해주지만 단절하고 있는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자, 이 시는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 처럼 지규법이라든가 영탄이라든가 또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처럼 역설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또는 영탄적 표현 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기본 출발이 이건 내용인데 대상의 부재가 창작의 계기가 되는 거죠. 또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정 절제입니다. 감정 절제가 뭡니까? 절제한다, 드러내지 않는다, 또는 최대한 숨기고 있다. 한마디로 이 시 전체를 읽어봤을 때 죽은 자식과 관련된 시어가 많이 나오지만 죽은 자식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들? 죽은 아이를 다양한 대상에 비유하고 있죠. 왜?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이랬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차고 슬프다 또는 외로운 황홀한처럼 역설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면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해서 시자가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뭐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을 최대한 숨기고 있는 감정 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정주영의 유리창과 관련된 학력평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문학에서는 막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내용 이외에서 막 특이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 유리창의 의미 및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지가 뭐였을까요? 유리창은 단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답으로 맞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식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그리움의 행위이다. 동그라미 맞습니까? 외로운 황홀한 심사 역설적 표현, 그러니까 모순된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맞죠 여러분들? 마지막 선택지가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대상, 의미하는 대상이 누구냐 물어보는 문제. 죽은 아이를 지칭하고 있다.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우리가 식구라든가 시의 의미라든가 표현상의 특징을 공부를 잘 해놓고 암기를 해놓으면 문제에서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참고로 자, 사별과 관련된 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정리하는 이유는 알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정규형의 유리창이 나왔을 때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 지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죠? 뭐 위시와 상황 및 시적화자의 정서가 유사한 그래서 1번 어떤 작품, 2번 작품, 3번 작품 5개 작품을 제시하고 정답을 찾는 문제 하나,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5개 중에서 사별과 관련이 없는 시 하나를 제시해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 전문을 못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작가 또는 작품의 이름 정도는 암기를 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서정 문제 기초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작품이 있죠. 혼을 부른다, 죽은 상황, 사별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박목월의 하간이라든가 간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사별이겠죠. 또는 이별한다. 왜 이별했다? 사별로 갔다. 자, 네 번째가 좀 멀리 가겠습니다. 한가에서 월명사의 제남매가 나타난 작품이 있겠죠. 자, 이 제남매가 뭡니까? 제사 지낸다, 이를 망자, 누이 맺자, 누이를 읽고 제를 올리면서 부르는 노래.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생사끼는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따르고 어찌 갑니까? 마지막 가면 민타철에서 만날라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사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김현승의 눈물.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강균의 은수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두 작품을 같이 간 이유는 뭐냐면 주치겠습니다. 둘 다 자식을 잃은 상황에서 쓴 작품입니다. 왜 이 작품이 중요한지 알겠죠? 정규영의 유리창 역시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쓴 작품, 김현성의 눈물 역시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쓴 작품, 김강균의 은수저 역시 자식을 잃은 상황에서 쓴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출제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 게 김현성의 눈물, 김강균의 은수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작품만 조금 깊이 있게 가볼까요? 김강균의 은수저입니다. 제목이 은수저죠, 여러분들. 은수저가 뭡니까? 밥상 위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정지영의 유리창에서는 유리에 맺혀있는 입김을 보고 죽은 자식을 떠올렸고, 김강균의 은수저에서는 밥상 위에 놓여있는 은수저를 보고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있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한번 암기를 해서 시험 문제에서 쉽게 문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문학은 축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작품을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지영의 유리창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공부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 드디어 한영훈의 님의 침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